반갑습니다. 네. 오늘 서장입니다. 96번째 시간입니다. 324쪽입니다. 그 여사인 거인, 여거인 답서 2의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서장은 이제 상당히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잘 뭐 이렇게 읽게 되지 않지만 공부 과정 중에 많이 도움을 받았던 이런 책이고, 당시에 이 선어록 가운데서 선어록도 좀 성격이 다양하거든요. 그 마조어록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간결하면서 핵심적인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제 군더더기가 없고, 육조단경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떻게 보면 경전처럼 스토리가 있고, 거기 등장인물도 다양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그 내용의 구조가 마치 소설과 같은 느낌이 있고, 그래서 경전, 왜 열반경이나 이런 것도 그런 스토리 같은 게 있잖아요. 법화경 같은 경우도. 그래서 경전이라고 부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조사선의 어떤 거의 그 실질적인 초조와 같은 그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어록이라 하지 않고 경전이라고, 그래서 단경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인 이유도 있는 것 같고요. 임재어록은 상당히 직선적이죠. 그리고 다 어떻게 보면 부셔버리는 모든 그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라는 그런 그 설법의 어떤 전형적인 패턴을 갖고 있는 것이고, 서장이나 이런 그 대스님의 법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핀셋으로 찝어내는 듯한, 분별망상을 이렇게 핀셋으로 이렇게 찝어내는 듯한 그런 어떤 가르침을 주거든요. 그래서 어록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막 다양하게 다 읽어야 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육조단경, 그 다음에 마조어록, 그 다음에 황벽어록도 좋아요. 완능록, 전신법은 참 좋고, 그 다음에 임재어록, 대해어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읽으면, 이 정도 읽으면 어록은 기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다양한 어떤 관점에서 얘기해 주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좀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서장 같은 경우는 이 대해가 상당히 지식인이거든요. 지식인이고 좀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상당히 좀 묵조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속성들을 보면 현대인의 사고하고 상당히 부합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 대해 스님 자체가 마치 요즘의 지식인과 같은 느낌을 주는데, 그래서 아주 우리가 분별망상, 특히나 공부 과정에 사로잡힐 수 있는 분별망상을 특히나 이 서장 같은 경우는 세속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쓴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요 사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그 다른 어록보다 좀 가까이 있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공부 과정 중에 되게 힘들었을 때 대해 스님이 쓴 서장을 보면서 마치 내 개인에게 편지를 보낸 듯한 느낌을 받은 그런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참 이렇게 이 서장에 대한 의미가 있고 좀 좋아하는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마다 이 공부라는 게 뭐냐 나중에 이제 알게 되면, 물론 우리 공부의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사회생활, 그러니까 세속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그냥 현대인들, 출가하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많은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뭔가 갈증도 느끼고 불만족도 느끼고 특히나 불안도 느끼고 또 무상함도 느끼고, 그런 과정에서 이 현실의 불만족이나 불안이나 이런 만족스럽지 않는,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번뇌라 하거든요. 고뇌라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깨달음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 공부를 사람들마다 이제 이 공부, 이게 어떻게 보면 깨달음의 인연, 소위 말해서 좀 한 소식 아니면 체험,
여기까지 오는 분들의 그동안에 어떤 방황하던 길이 상당히 다양해요. 여기까지도.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어떤 인연이 맞아서 딱 한마디 들어보고 소식이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안 해볼 거 없이 다 수행을 다 해보고 온갖 방황을 해서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한 상태에서 이 어떤 법문의 인연을 맞아서 문득 자기 자리를 이게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제 십수년을 수행해서 방황하면서 헤매든 그냥 사회생활 하다가 문득 깨닫든 간에 똑같은 자리예요. 거기는 출발점이 똑같아요. 근데 그 이전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입문했다고 할 때의 차이점, 그래도 뭔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삶에서. 이전과 어떻게 보면은 다른 류의 어떤 길에 들어선 듯하고, 이전과 다른 뭔가를 얻은 듯한 어떤 그런 그 느낌이 있거든요. 뭔가 달라, 하여튼간. 그래서 뭔가 이전과 다른 사람이 돼 있는 듯하고 다른 길에 들어선 듯한, 그래서 그 말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뭔가 얻은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얻은 거. 근데 우리가 이렇게 대여 스님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분들의 어떤 말씀을 들으면 이건 무소득이라 하거든요. 얻을 바가 없다. 근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얻었잖아요. 지금 심리 상태가 얻은 거잖아요. 이전과 다른 뭔가 체험이 있었다면. 그러면 그거는 공부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뭔가 얻은 바가 있다. 근데 이거는 얻은 바가 있으면 아직 공부가 불완전하고 미흡하고 여전히 분별망상에 의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뭐가 분별망상이냐? 여기서 우리가 이 모든 얻은 것 같은 느낌이 사라져 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전과 다른 뭔가가 이런 것이 있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한은 공부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다 산산이 부서져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뭐가 흔적 없이 사라져야 되냐면, 이전에 우리가 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경계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다 쓰는 거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소위 얘기해서 뭐 돈을 얼마 모아가지고 집을 사야 되겠다 하는 것도 망상이거든요. 이런 건 사라지지 않아요. 응? 그것도 관념이니까. 그 다음에 내 일가 친척 중에 누군가가 내일 모레 그 자식을 결혼시키는데 거기 가야 되겠다. 얼마를 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생활에 필요한 생각들.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뭐 어떤 그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 싶으면은 그 전공 분야의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가르쳐려면 그 생각이 필요하거든요. 정리된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라져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공부의 자치는 사라져야 되는 거야. 그게 여전히 남아있는 한, 그게 어떤 체험적인 자치든 직연의 자치든 뭔가 다른 식의 뭔가 마음에 남아있는 게 있으면 그거는 그야말로 공부라는 자치가 남아있으면 공부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남아있는 그 분별,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분별, 그런 거는 이전과 다른 관점의 분별이에요. 예전에는 그런 것이 있어서 어떤 집착의 대상으로서의 분별이지만, 우리가 공부가 원만하게 성사되고 나서의 그런 분별은 사라지지 않는다 했죠. 근데 그런 분별은 마치 구름과 같고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고 금강경에 나오는 것처럼 실체성, 내가 그게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믿음이 없는 그런 분별이에요. 단지 그때 필요한 분별일 뿐이에요. 그게 영원하다는 생각도 없고 머물러 있는다는 생각도 없고 절대적이라는 생각도 없어요. 근데 지금 당장 인연이 이러해서 필요한 이 사바세계, 꿈의 세계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꿈이라는 걸 알고 쓰는 거죠. 근데 법이라는 거에 대한 거는 그런 꿈조차 없어요. 법이라는 상은 그게 생각이잖아요. 법이라는 생각은 그런 식의 그 꿈조차 없어. 왜 그러냐면 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공부 과정 중에 어떤 체험적인 경계를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변화된 지견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행해온 뭔가 어떤 공부라는 어떤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게 분별 집착심의 어떤 다른 패턴의
다른 방식의 어떤 드러남인 것이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법에 한한하는. 법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이게 분명해진다는 건 뭐냐면 아 이거는 알 수 없는 일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는 뭔가를 알아야지, 뭔가를 알고 있어야지 안심이 되고 뭔가 이런 것이다라고 해야지 그것의 근거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럼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는데 그럼 완전히 무명 상태랑 똑같은 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없음을 자신 있게 얘기하고 이거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뭐 이거 사실 이런 말에도 해당되지 않는 거지만 할 때는 나는 아무것도 몰라. 아는 게 한마디도 없어. 아는 게 없어 하는데 너무 당당한 거야. 왜냐면 아는 게 없어 하는 게 이것이거든. 나는 몰라 하는 게 이것이기 때문에 그 표현되지 않은 분명함, 그게 알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게 모든 부정적인 경계를 만날지라도 그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치도 벗어나 있지 않다라는 것이 분명한 그런 알 수 없음인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의 그 빠져 있는 그런 알 수 없음이 아니라 알 수 없는데 너무도 당당하고 분명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당당한 알 수 없음이라는 거죠. 그게 이전의 무지와 다른 우리의 반야지거든요. 반야지는 반야라는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이것이라고 할 만한 흔적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은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손을 댈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뭔가 감정적인 상태로 감지할 수도 없고 감각적인 상태로 감지할 수도 없지만 그 모든 시도와 행위와 현상 속에서 변함없는 분명함, 밝음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다 해야 되나? 그냥 알 수 없죠. 근데 이상하게 망상도 잘하고 있어요. 고통도 잘 받고 있어. 그다음에 뭐 착각도 잘하고 있어. 오해도 잘하고 있어. 실수도 잘하고 있어. 그 모든 감정도 장애 없이 잘 드러나고 있어. 그것이 이걸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와닿아야 돼요. 이게 분명하게.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분명하게 올 수도 있고 그냥 어렴풋하게 올 수도 있어요. 감으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도 이제 공부를 해왔지만 이게 여러 가지 공부 과정 중에 그 고비들이 있거든요. 체험하기 이전에는 이 자리가 드러나기 이전에는 그 관문 진짜 이 뭔가 시원하지 않는 이게 맛을 보지 못한 상태의 그 절망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체험하고 나서도 고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험은 우리가 이 소위 체험이라는 거에 대한 그 의미를 잘 몰라요. 우리가 이 자리를 체험했다 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데 우리는 10중 8구 체험하는 순간에 경계를 집착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어제까지는 몰랐는데 오늘 법문 듣다가 이겁니다 하는 순간에 이건 소리도 아니거든요. 이건 움직임도 아니고 종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소리인 것이고 이게 소리를 듣는 자인 것이고 이게 방망이인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 마음이 경계에 마음이 없을 때 확 이 자리가 거의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화살에 꽂히듯이 확 폐부에 확 와닿는 듯한 느낌이 올 때 기존에 우리가 분별망상 100% 분별망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은 뭘 잡으냐면 그 상태에 와닿은 그 자리가 아니라 그것이 와닿으면서 일어나는 부산물에 집착하게 돼. 갑자기 뭔가 막힌 것이 확 뚫린 듯한 시원함. 그 다음에 전혀 어떤 얘기가 들어와도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 듯한 그런 고요함. 근데 그때는 그게 체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경계였어. 근데 진정한 우리가 체험자리라는 거는 이런 그런 식의 감정 상태도 아니고 어떤 식의 어떤
무슨 빛이라거나 아니면 시원함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이것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게 아니지만 이것이라고 하든 뭐 시원할 때든 답답할 때든 변함없이 여여한 그 바탕자리 만약 본성 아니면은 이 마음자리라고 해야 되나 이게 있어 이 깨어 있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는 잡을 수도 없고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거지만 분명히 왔는데 이게 같이 체험적인 경계와 같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또 뭐냐면 이거는 또 너무 다 평범하고 공부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관심이 가는 거는 인간의 속성은 뭔지 알아요. 특별한 거에 시야가 가요. 꽂혀요. 그러면 그때 특별한 꽉 막혔던 것에서 확 풀렸던 그런 느낌. 뭔가 어둠 속에 있다가 확 밝아진 듯한 그런 경계. 아니면 막 모든 것이 쌓여 있는 듯하다가 쑥 빠져나가는 식의 어떤 전환. 그거에 탁 집착하게 되고 그게 또 당분간 유지가 되거든요. 그 경계가 이상하게 이 체험. 그때만 있고 사라지면 잡을 것도 없지만 그게 뭐 3일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석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유지가 돼요. 사람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다르지만. 근데 그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항상한 거구나라고 이게 집착을 하게 된다고. 근데 반드시 그런 잡을 수 있는 거는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없었던 것, 생겨난 그런 식의 경계들은 그게 시간 문제예요. 사라지는 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부에 변화가 오면 반드시 눈 밝은 사람을 찾아가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10중 8구 경계를 집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속내를 다 털어놓고 드러내 보여야 돼요. 자기가 체험했다라는 이런 것이다라는 어떤 그 법에 대한 상이나 법의 상태를 집착하고 있는 게 10중 8구이기 때문에 그거를 부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연을 못 만나면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체험했다는 거는 늘 체험했던 거를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체험만 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이 항상 이 체험만 하고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갓난 아기 때 딸랑딸랑 소리에 이 고개 돌아보고 어떤 움직이는 물건을 보고 방긋방긋 웃고 하는 게 이거예요. 근데 그때는 나라는 상도 없고 내가 뭔가를 봤다라는 그런 의식도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모든 아른아른한 것이든 시야가 아직 시력이 밝지 않아서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모빌이든 아니면은 흙이 분별되지 않는 뭐 딸랑이 소리든 다 여기에서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지나고 몇 년이 지나야지 우리는 자기라는 의식이 있고 어느 순간 이건 내 거야, 내 장난감이야, 내가 보고 있어라는 그런 해석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해요. 근데 문득 제대로 와닿았다면 이거는 내가 아주 태어날 때도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늘 공부하기 전에도 늘 이것을 쓰고 있었고 살아오면서 온갖 삶의 질곡을 경험할 때도 늘 이 바탕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게 진짜예요. 괴로울 때 있었던 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지 체험의 순간에 새롭게 내가 기분 좋게 얻게 된 그것은 가짜라는 거죠. 그 진짜 체험은 뭐냐면 이거는 늘 있었던 건데 이거는 내가 뭐 특별하게 공부를 해서 얻은 게 아닌데 나한테 늘 갖추어져 있었다. 요거에 관심을 요거에 눈 뜨는 것이 이 감각이 열리는 것이 어떤 대상화된 감각은 아니지만 또 이게 우리 내면에 이런 능력이 있거든요. 제 여섯 번째 감각, 영적 감각. 있거든요. 이거 모양으로 드러낼 수 없고 제시할 수 없는 거지만 요것만이 진실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거에 의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편안함에 의지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고요함에 의지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요. 다른 경계가 오면 반드시 상처를 받을 것이고 훼손될 것이고 흔들려요. 경계는 경계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경계가 아닌 이것은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훼손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것. 때리면 저절로 아프고 눈 뜨면 저절로 드러나고 이렇게 하면 저절로 일어나는. 이건 내가 귀가 듣는 것도 아니에요. 내 속에서 뭐가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귀에서 듣는다, 내가 듣는다, 내 속에 뭐가 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있어요. 이것에 의지해서 여러분은 살아왔고 사실은 살아온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내가 살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산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시공간 속에 어떤 존재가 그 시공간을 누비면서 그런 관통하면서 그 행해오는 게 살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여기서 살아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어떤 분별 습성에 익숙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산 적도 없어요. 왜? 이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거든. 진짜 내가 아니거든. 이 몸과 마음이 나라면 꽃도 나고 종도 나고 하늘도 나고 땅도 나예요. 시간도 나고 공간도 나야. 시공간 속에서 어떤 존재가 시공간을 관통하면서 사는 게 삶이라면 시공간 자체가 나라면 사는 게 사는 거겠습니까? 그게? 사는 것도 아니죠. 그런 면에서는. 전체가 모든 것이 나죠. 모든 것이.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 모든 것이 난데 누가 어디를 살아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바라봄도 어느 순간 생겨나야 되는 거야. 나는 이 몸을 갖고 어느 시점에서 태어나서 이 시공간을 이 바탕 위에서 살아왔다라는 것도 좀 나은 공부가 진전된 해석이지만 어느 순간 되면은 이 시공간을 살아왔다는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구나. 이게 나라면 모든 것이 나이고 이가 내가 아니라 모든 것이 내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게 공부하다 보면 공부 과정 중에 마음속에 만약에 풍경이 있다 그러면 심경에 어떤 풍경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차츰차츰 달라지거든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탁 와닿을 때는 이런 생각도 이런 거 내 몸 안에 이게 있어. 뭐 아는 게 있어. 아니면 모든 걸 드러내는 게 있어 라는 식의 어떤 자기도 모르게 예전에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내가 생각했다라고 쳤다면 조금 진전된 상태에서는 귀도 아니요, 코도 아니요, 눈도 아니요, 뇌도 아닌 이 바탕에서 귀 인연으로 코의 인연으로 눈의 인연으로 드러나는구나 라는 식의 자기 나름대로의 풍경, 공부의 풍경이 있는데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몸 안에 있다, 몸 밖에 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공부가 진전되면 뭐냐면 이 분별을 보는 눈이 이제 미세해지거든요. 그러면 아니다라는 것도 벌써 여기서 나온 건데 밖이라는 것도 여기서 벌써 분별된 건데 근데 이거는 아니라는 관념 이전에 있는 것이고 밖이라는 관념 이전에 있는 것이고 나라는 관념조차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고 심지어 마음이라는 것조차도 벌써 일어난 상이네라는 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내가 몸의 안에 있었을 것 같은 듯한 내적인 공부인들의 내적인 풍광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위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다 바뀌다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뭔가 내 안에서 뭔가 이런 빛이 발산되는 것 같은 느낌이 이제는 나조차도 이거를 비추고 있구나라는 식의 전환. 나조차도 여기서는 대상이구나라는 식의 어떤 변화. 그게 이제 내가 대상이 돼버리면 우리가 아가 있다라는 거는 나 빼고 뭐인데 무아라는 거는 나도 망상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게 무아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대상이 돼버리는 게 무아의 어떤 자기 실현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도 대상인데 내 안에 이게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 밖에 이게 있다라고 고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안과 밖에 대한 구분도요. 공부를 하다 보면 되게 벗어나기 힘든 관념이에요. 안과 밖이라는 거.
모든 거는 바뀌고 요것이 안에 있는 듯한 그 느낌도 사실은 분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내 안에 있는 이것이 모든 것을 비추고 있다라는 것도 그것도 시공간만큼이나 미세한 사실 안팎이 공간 개념이니까 미세한 망상이에요. 근데 그 미세한 망상은 쉽게 이렇게 스스로 자각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망상이구나라고 쉽게 깨어나질 못하거든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 이제는 거친 어떤 망상이 보이면서 점점 미세한 분별상이 보이는데 그 중에 안과 밖의 개념, 그 다음에 마음과 경계의 개념, 그다음 모양 있음과 모양 없음의 그 분리성이 사라지는 거. 모양 없음도 모양이라는 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침묵도 말이라는 걸 봐야 됩니다. 우리는 침묵은 말 없음이고 말은 말이라 하는데 침묵도 말이에요. 그 말은 침묵도 관념이라는 거예요. 침묵도 시끄러운 거라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무도 관념이라는 겁니다. 무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도 관념이라는 겁니다. 공, 무 이런 것도 우리는 불교는 공사상이야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게 이거를 말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것도 마지못해 제시한 방편의 말이고 무도 망상이고 그 다음에 불이법이니 연기법이니 팔정도니 그런 것들이 다 망상입니다. 잘 벗어나기 어려운 망상입니다. 공부하는 사람, 특히나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선도 망상이에요. 선이라고 할 만하면 다 망상이지. 선이라는 게 어떤 게 있으면 그 망상이죠. 그러니까 깨달음도 없는데 깨달음이 없다는 것조차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래서 공부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미세해지고 예민해지고 그래야지 결국에 가서 우리가 진짜 그런 얘기 있거든요. 눈 안에 티끌이 하나 들어가면 허공꽃이 난무한다는 말이 티끌이라는 거는 눈에 티끌 하나만 들어간 거예요. 다른 티끌도 있고 그게 들어간 게 아니라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데 티끌만한 망상 한 점이라도 있으면 그거는 이제 시야를 가려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티끌만한 그 망상 한 점만 있어도 시야를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끌만한 그게 남아있는 이유는 왜 남아있겠습니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별망상이 모두 아니다라고 듣고 왔던 사람 입장에서 티끌망상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눈에 남아있게 그러니까 마음에 뭔가 하나가 남아있게 되는 상황 그 상황은 뭐냐면 본래 있었던 건데 그게 망상인 줄을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그게 남아 있었던 거지. 내가 갖고 와서 집어넣은 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축적돼 있던 분별 망상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데 미처 그게 망상인 줄 모르고 남아 있는 게 뭐냐면은 아상법상이죠.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법이 이런 거다라고 남아 있으면 거기에는 그거를 규정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뭐가 있으면 벌써 주객이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특히나 공부하는 사람은 세속적인 것이 헛것이라는 건 잘 알지만 공부가 헛것이라는 건 내가 하는 공부, 깨달음이라는 것 아니 부처님이 깨달은 바가 그게 자기 분별인 줄은 잘 미처 모르죠. 그런 게 남아있는 거죠. 뭐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살아오면서 믿고 의지했던 건 다 버릴 준비가 됐는데 새롭게 공부하면서 주워 듣고 배운 것들은 그것이 헛것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헤매 다니죠. 그 공부하면서 물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나 그 이전에 아주 전통적인 수행을 했다거나 되게 어떤 권위적인 분위기 속에서 공부해온 사람 더 그게 뼛속 깊이 잠재돼 있거든요. 저는요, 저 개인적으로 제 공부한 사례를 말하려면 제가 이제 이제 직지 법문을 듣기 이전에는요,
절에 가서 뭐 이렇게 예불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그걸 거기 다녀본다거나 아니면은 그게 안 가더라도 집에서 경전을 읽어본다거나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뭐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고 뭐 선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 제일 그때 인상적으로 궁금했던 건 뭐냐면 조사선의 초조가 달만데 왜 조사선에서는 육조를 더 숭상하는지 난 이해를 못했어요. 부처님도 일대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을 제일 높이 사는 것처럼 조사선의 초조가 달만데 달마를 더 높이 드높여야 되는데 대부분의 공부하는 사람 육조 스님을 되게 드높이거든요. 왜 그러는지도 몰랐어요. 뭐 아주 문외한이었죠. 그래서 법문 듣기 시작해서 이제 육조가 이래서 이렇게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 조사선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높이 사는 사람이구나 이해도 하고 뭐 깨달음이 어떠니 불교가 어떠니 들었어요. 그때부터 물들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공부 시작하면서 물들기 시작했어요. 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 직지 법문 듣고 얼마 몇 개월 안 돼서 깨달았기 때문에 뭐 깨달았다고 할 수도 없죠. 뭐 소위 이 마음자리가 자각이 됐기 때문에 뭐 몇 개월 체험하기 전에 몇 개월 물든 거, 그다음에 체험하고 나면서 들은 법문이 이 공부에 관한 어떤 지식이나 어떤 여기에 물든 용어들을 접한 게 다거든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데 10년 걸렸어요. 이전에 전혀 오염되지도 않았는데 불교 집안의 뭐 수행이니 아니면 설법조차도 안 들어봤는데 직지 법문 듣고 오염된 그 언어에서 벗어나는데 10년 걸렸어요. 모든 게 빈말이구나라는 거. 그 부처님의 말이든 아니면 선사들의 말이든 그 모든 말이 그냥 빈말, 방편의 말이고 빈말이구나라는 걸 깨닫는데 10년 걸렸어요. 공부하면서 얼마 안 돼서 체험이라 마음자리, 물들지 않는 자리라는 게 이렇게 다 감이 오고 나서 들은 법문에서 벗어나는 게 10년 들었으면 그 이전에 온갖 수행과 법문과 그 들은 세월이 깊은 사람 그 권위에서 벗어나기가 쉽겠습니까? 저는 금방 이 법문 듣고 그 소위 여기서 벗어난 자리가 어렴풋하게 자각이 되고 나서도 오염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게 그 10년인데 최소 10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물든 그 관념이 싹 그 허상이라는 게 증명이 되려면 얼마나 많이 모셨잖아요, 여러분. 부처님 그 진짜 목불 앞에서 함부로 못 지나갔잖아. 뭐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권위, 자기 스스로 부여한 권위거든요. 그 다음에 꼭 반야신경을 읽을라 해도 꼭 손을 깨끗이 씻고 마음가짐을 하고 옷을 정제하고 뭐 이렇게 몸을 깨끗이 하고 나서 그제서야 반야 바람일 듯이 이렇게 그 권위, 자기가 부여한 그 오염된 권위,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도 그 언어나 그런 자기가 부여한 분별적인 권위에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렇게 막 참 물론 마음이 간절해서 여기저기 수행처도 다니고 법문도 들었겠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진짜 말하자면 업을 쌓았다는 거, 그 관성, 습관성,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그 모든 그 부처님 말씀이나 상에 대한 그 권위라는 거, 그거 때려 부셔야 된다 하거든요, 임재스님이. 그거 부시는 게 공부예요. 마음에 때려 부신다는 거 가서 뭐 물리적으로 부순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부여했던 분별과 그 분별된 상에 대한 그 집착도 강도 높은 집착들을 다 내려놓는 게 그거 부처를 부수고 조사를 부수는 거거든요. 마음의 분별, 집착심을 다 내려놓는 거. 그거 다 사라져야 돼요. 다른 거는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계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써야 되겠지만 생각도 하고. 근데 진짜 공부인들의 장애가 되는 것은 마음속에 법이라는 상, 부처라는 상, 깨달음이라는 상,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그 관성, 습관성, 그것을 조복시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공부가 그런 식의 추구가 남아있고, 추구가 있다는 거는 그런 목표가 있고 대상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 그런 대상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상인데, 자업자득이라 자기가 지은 상을 갖고 그걸 집착하는 무명, 부처도 상이라는 걸 깨닫지 않은 한 우리가 깨달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도 망상이라는 걸 깨닫지 않은 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집착과 그 어떤 대상화가 끝나지 않는 한, 그 공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갈 데가. 갈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어디 가려고 좀 하지 마십시오. 어딜 가겠다는 겁니까? 뭐 깨달음의 여정?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 있어봐야 자기 마음의 투영 아닙니까? 상을 쫓는 거 아니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 밥 먹고 차 마시고 말하고 수다 떨고, 이것이 여러분이 찾으려는 거기라는 거예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깨달음을 위해서. 단지 내가 해왔던 그 관성이 쉬어지는 게, 그게 공부라면 공부인 것이지, 법이라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법이 밝아지기 위해서 망상을 쉬고 추구를 쉬고 분별을 쉬고, 내가 갇혀있던 추구심에서 이렇게 돌아보고, 뭐 돌아볼 것도 없죠. 돌아보라 하니까 또 이걸 어떻게 돌아봐야 됩니까? 또 이걸 물어본다고. 돌아보게 뭘 돌아봅니까? 뭔 뜻으로 한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을 물론 처음에는 좀 의지해야 됩니다. 뭐가 뭔지 모르고 공부에 대한 안목도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 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의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다가 이제는 말 따라서 하지 않고 그 말하는 사람의 그 뜻이 뭔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뜻이 뭔가, 이런 말하는 뜻이 뭔가, 그게 뭐 돌아보라 하든 뭐 따라가지 말라 하든 뭐든 하여튼 마음을 내 가지고 뭘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쉬면 이겁니다. 그냥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해서 뭘 추구합니까? 어디를 가려고 그럽니까? 길이 있습니까? 뭘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런다고 나도 하기 싫은데 자꾸 하게 되네요. 이런데. 그래서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문득 이게 탁 드러나면 이 자리가 분명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따로 있는 것 같고 경계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꾸 이렇게 경계 따라가던 습성이 이렇게 도지기 때문에 자꾸 가면 이런 것 같고, 돌아오면 있는 것 같고, 이 상태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전히 이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벗어난 게 있는 것 같고 벗어나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는 뭐냐, 아무 분별이 없을 때는 이거 있는 것 같고, 막 생각이 떨어지면 없는 것 같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왔다 갔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노는 거예요. 그냥 생각도 그 자리에서 놀고 있고 행위도 그 자리에서 놀고 있고. 근데 행위를 하는데도 벗어나지 않았고, 생각을 하는데도 벗어나지 않았고, 온갖 감정을 느끼는데도 벗어나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노는 듯한 식의 전환이 오죠. 이게 힘이 붙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힘이 붙음과 동시에 분별이 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듯한 느낌이 있을 때는 아직도 차별 경계에서 자기 공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이제 모든 내가 규정할 수 있는 경계든 원하지 않는 경계든 이것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자각이 오면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그냥 그 자리에서 노는 듯한, 이게 시끄럽든 괴롭든 아프든 그 자리에서 노는 듯한, 우리는 그 이전에는 시끄러우면은 벗어난 것 같고 괴로우면 벗어난 것 같고
생각에 떨어지면 벗어난 것 같은데 공부가 힘이 붙으면 힘이 붙는다는 건 뭐냐면 그 경계의 차별성이 사라진 거예요. 좋거나 나쁘거나 다 이거라는 게 스스로 이제 각이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노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공부가 있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논다라는 거는 그 자리가 따로 있고 노는 일이 좀 아직도 분리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인 그 자리지만.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노는 게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있는 게 아니고 노는 게 그 자리인 거야. 그게 우리가 말하자면은 둘 아닌 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 성과 상이 둘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상은 이렇게 현상이고 성은 이 성품이 성상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상이 곧 성이 되고 성이 곧 상이 되는 그런 식의 그 변화. 그러니까 이것이 모양이고 모양이 이것인, 모양과 이것 사이에 이게 틈이 없는,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을 하죠. 뭐 그 해충국사가 이제 열반할 때쯤 그 열반송 비슷한 걸 남겼는데 뭐라고 누가 물으면 나한테 무봉탑, 꿰맨 흔적이 없는 탑을 하나, 그러니까 탑이라는 거는 이 불성을 상징하는 거니까 뭐 무봉탑을 어떻게 보라 했던가 뭐 가져오라 했던가 막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봉탑이라는 거는 꿰맨 흔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묘하거든요. 모양 있는 게 모양 없는 거고 모양 없는 게 모양 있는 건데 예전에 공부가 부족했을 때는 모양 있는 거 없는 거에 이게 꿰맨 흔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면 이제 공부가 되면은 이제 꿰맨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흔적이 없다라는 거 아니면 그런 공부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경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자리라는 게 따로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이 현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현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중에 마음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는 마음에서 붙들고 있는 관념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그 공부 과정 중에 달라진 건 뭐냐면 성이 상이고 예전엔 상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성이 상이고 상이 성이다. 그러니까 모양 있으면 모양 없으면 모양 없음이 모양 있습니다. 내지는 있는 게 없는 거고 없는 게 있는 거다라는 그런 그 깨달음의 상태가 되면 온갖 경험을 하는데 다 실체성이 없는 거예요. 다 벌어지죠.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알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깨달음인 것이지 다른 어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눈 뜨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눈 뜨는 게 깨달음인 것이지 따로 지금 여기를 명확하게 보는 게 깨달음인 것이지 따로 뭔가를 가서 뭐 얻는다거나 아니면 그게 된다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눈앞에 여러분이 삶이 있잖아요. 그것이 명확하게 그 삶에 눈 뜨는 게 그게 공부인 것이죠. 그래서 공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삶이 다고 삶이 공부고 그 아주 그 평범한 삶이 완전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되면은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시공간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것이 내가 되는 것이고 나의 얼굴이 모든 사람의 얼굴이 나의 얼굴이 되는 것이고 모든 현상이 나의 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법신이라고 하잖아요. 법신. 이 세계가 나의 몸이 되는 거야. 말하자면 비유를 하자면 우리는 이게 내 몸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이 내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법신이야. 법신. 그게 이 깨달음 법신불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이 내 몸이 돼야 돼. 이 몸만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가능할까? 동강물을 한 입에 삼키고 네. 그 말이 요즘은 수화가 되더라고요. 뭐 그렇죠. 예, 예. 뭐 동강물만 삼키나 온 우주를 삼켜야지.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의식의 확장, 그러니까 의식의 확장, 아, 그런 느낌도 들어요. 내가 이 몸 안에 있는 나라고 한정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게 완전히 자기 존재감이 확장되는 듯한 우주 끝까지 헤아릴 수 없는 공간까지 확장되는 듯한 그런 전환. 근데 그게 지금 불가능할 것 같죠? 가능해요. 참 이상한 일이.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 전체가 내가 될 수 있지? 그거는 실현 불가능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가능하게 된다니까요. 왜 가능하게 되냐면 이게 진짜 이 몸이 나라는 것이 관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게 관념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관념이에요. 관념이기 때문에 관념은 바꿔버리면 되거든. 그렇잖아요? 이게 관념이에요. 관념. 이 몸이 나라는 건 관념이기 때문에 그런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생각입니다. 근데 그것이 생각이라는 게 밝혀지면 그게 가능해요. 근데 아직은 이게 관념이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몸이 나라는 게 리얼한 거죠. 현실 같은 거고. 근데 공부하다 보면 이게 너무도 미세한 관념이기 때문에 미세한 관념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먼저 생긴 관념이라는 거예요. 이 관념의 얼개 위에서 기본 바탕 위에서 모든 관념들이 막 뻗어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점점 이제 미세한 것들을 보게 되면서 나라는 것도 대상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보게 돼요? 미세한 눈이 열려야지 보게 되죠. 자기가 지금 막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가 분별망상인지를 모르면 이하에 잠재되어 있는 걸 볼 수를 몰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망상의 두께가 이만큼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게 망상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만약에 싹 떴다고 칩시다. 이게 에고부터 싹 떴다 칩시다. 내가 생기고 나의 것이 생기고 이제 남이 생기고 남의 것이 생기고 그다음에 내 것 중에도 다양한 종류가 생기고 남의 것 중에도 다양한 종류가 생기면서 이 세계가 펼쳐졌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보이죠. 뿌리까지. 물론 어느 순간 체험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허상이구나라는 것이 탁 자각이 되더라도 이 프레임이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프레임이 낱낱이 실체가 없다는 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런 체험의 여운이 사라지면 이거에 대한 감은 있는데 이거는 여전히 실제감처럼 남아있게 되거든요. 근데 뿌리가 일단은 고사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기본이 튼튼하진 않아 예전보다. 그래서 헐거워져요 이 분별이. 근데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거친 분별부터 먼저 보게 되고 무너지고 그게 뭐냐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 하는 게 그거든. 욕계가 보이고 그다음에 색계가 보이고 무색계가 보이고 그게 안목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처음엔 거친 욕망이 보여. 뭐 재물 권력 이렇게 거친 거 있잖아요. 막 거친 거. 말하면 유치한 거. 우리 인간의 삶에서 뭐 유치한 욕망들. 응? 그 다음에 색계라는 거는 이 몸이 나라는 그 분별이죠. 그게 거친 것보다 더 미세하죠. 그게 색계거든요. 근데 색계에서 벗어나면 그 안목이 더 날카로워지면 어떤 식무변처정이라는 것이 의식이 나라는 그런 생각. 근데 의식도 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식이 나라는 것도 분별할 때의 일이지 우리가 분별하지 않을 때 의식이 나야라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식무변처정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많아요. 의식이 나다. 순수 의식이 나다. 의식도 대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 그것도 경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식이 사라진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공무변처, 허공만 남아있다라는 아까 얘기했죠. 공도 방편이라고. 우리 공사상이 불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말하잖아. 공무변처정. 그것도 무색계의 경계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떠난 자리에 식이라는 게 나야. 그 다음에 식이 사라진 자리에 공이라는 게 나야.
공이 있어? 공만 있는 세상이야? 이런 식의 분별들이 이거 미세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이제 보이죠. 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막, 한 공부하고 한 8, 9년 정도 되니까 그냥 이게 이 깨어있는 식이 있잖아요. 식이 나구나라는 그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식이 나구나 하는 것도 네 목소리잖아 하는 게 딱 보이는 거라. 그러면 식도 사라지니까 아무것도 없네. 완전히 그냥 허공인 듯한 그런 느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내가 어떤 뭔가 없음에 빠져 있다라는 그것도 없음이라는 것도 경계라는 걸 어느 순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무라는 것도 경계라는 걸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목이 이렇게 날카로워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나가 사라진 자리에 식이 있고 식이 사라진 자리에 공이 있고 이것까지 다 보려면 공부가 얼마나 철두철미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냐? 식무변, 공무변처정, 식무변처정, 무소유처정 멋이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그것도 경계지만 비비상처정 응? 상도 아니고 상 아님도 아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이법을 표현하는 그 언어 있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도 경계라는 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공부가 얼마나 그게 근데 제가 이게 경험적으로 보면 몸이 대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각이 되면 그 다음의 여정은 그 자동적으로 안목이 날카로워져야 금방 오래지 않아서 보게 되는 거야. 벗어나기 제일 어려운 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경계. 그것도 사실 에고의 입장에서 에고가 강하기 때문에 긍정 부정의 경계가 강렬하거든요. 그 경계가 사라지고 그다음에 주객의 경계. 그러니까 나라는 게 있다라는 느낌이 사라지는 게 그게 진짜 어렵죠. 죽을 것 같아요. 그안 벗어나기가 네. 내가 감정적으로 쉽게 말하면 누구한테 감정이 생겼을 때 거기서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내 잘못을 알면서도 내가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요번에 한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 시어머니하고 대화 속에서 예. 내가 있는 거예요. 예.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생각했는데 예. 내가 있었어. 저는 좋은 감정으로 이야기했는데 어머니 받아들이는 감정은 한 1단계, 2단계, 3단계 가니까는 이제 막말이 나오잖아요. 예. 어른들은. 네. 거기서 제가 참으려니까 내가 있으니까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이 안에서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예. 방법이 없더라고요. 예. 그걸 달아줄 수도 없고. 예. 거기서 이제 이게 엄청 힘들구나. 이걸 어떻게 네. 좀 더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자연스럽지가 않고 참았던 거예요. 제가. 예. 1단계, 2단계, 3단계. 예. 참다 보니까는 3단계에 가서는 그냥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예. 이거 못 하겠다. 예. 그래서 그냥 좀 벗어났지. 네. 하니까 좀 괜찮은데 돌아오면서 바로 이제 알기나 왜 처음부터 이게 안 되지. 처음부터 좀 수순해지지 못하지 이런 거. 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직까지 이렇게 제가 남아있나. 없었다고 없어진 게 아니고 좀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딱 경계에 묻히니까 거기서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쉽지가 않죠. 그 공부가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안목이 밝아지고 나서도 그게 작동이 돼요. 왜냐면은, 이게 평등성이 어떻게 보면 실제고, 이게 차별성, 이게 몸은 차별성이잖아요. 근데 이 차별 세계를 살아야 되잖아요. 몸으로서.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잘 속게 돼요. 이게 또 퍼뜩 정신 차리면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건데 또 계속 개인으로서 대화를 해야 되고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 밸런스가 맞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업력이 그 습관성이 확 작동이 돼버리면 순간적으로 확 돌아가거든요. 근데 다른 거는 뭐냐면 공부가 좀 힘을 얻으면 얻을수록 그 어떤 강도나 그 빈도가 그러니까 찰나적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순간적으로 오래 끌지도 않고. 근데 그래서 안목은
그러니까 법이라는 어떤 상이나 법을 구하는 마음은 사라질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은 내가 보니까 그 죽을 때까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으로서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개인으로서 안 살면 끄달릴 이유가 없죠. 근데 여전히 나는 이 세계의 엄마이고 아내이고 며느리이고 아니면은 뭐 누구의 어떤 자식이고 그 틈바구니에서 개인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또 그 분별 세계 속에서의 그런 관계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인력과 이런 끌어당김과 밀어내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 관계 속.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확 어떻게 말하자면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자기 역할에 과몰입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순간적으로 내가 이게 말하자면 연기와 같은 것이지라고 알다가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배우도 진짜 명배우들은 그 역할에서 빠져나오는데 몇 개월이 걸린대요. 그 영화나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순식간에 그게 과몰입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진짜 안목이 밝아진 상태에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과몰입되는 거와 밝지 않은 상태에서의 몰입되는 거는 너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안목이 밝지 않은 상태에서 과몰입돼서 순간적으로 확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는 너무 잔상이 오래 남아. 찝찝해. 찝찝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해석들이 달라붙기 때문이거든. 너 공부를 몇 년을 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 이런 식의 말이라든가. 공부하는 사람이 그런 걸 왜 자기를 내세워라는 이것이 잔상들이 남기 때문에 그 찝찝한 건데 이제 뭐 더 이상 뭐 공부라는 게 남아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것뿐이죠. 그냥 또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 그걸 갖고 판단하거나 자책하거나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이 다 망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뭐 판단할 주체도 없고 네 잘못했다고 판단할 주체도 없고 그 판단을 받을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 이러면 돼 이런 식의 그 어떤 내면에서 심판하는 자가 없어요. 그게 찝찝함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 흔들리더라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아이고 인연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너는 왜 그랬어 공부하는 사람이 왜 그랬어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그런 그 어떤 찝찝함 사라지는 게 점점 될 것이고 그다음에 더 이상 주객이 사라진 그 자리가 이제 명확해지면 설사 삶에서 우리가 엄마 역할, 아내 역할, 며느리 역할 관계 속에 순간적으로 과몰입이 되더라도 이 부분에 과몰입이 되더라도 깔끔해요. 그냥 넘어가요. 그래 뭐 그런 것이 뭐 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그게 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반드시 길이 끊어지는 순간이 있음과 동시에 또 공부라는 게 죽을 때까지 또 해야 되는 게 공부다. 왜냐하면 개인의 역할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부가 모두 끝났다. 이제 어느 순간 끝나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질질질질 어떤 길을 가는 그런 식의 일이 있는 것이다라고도 얘기할 수도 없어요. 안목 면에서는 더 이상 법이라는 추구가 사라지는 밝음이 있지만 우리가 이 생활적인 이게 습성 면에서 뭔가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역할에 과몰입되는 그런 일은 죽을 때까지 나는 있을 거라고 봐요. 단지 그 강도나 빈도가 많이 약화되긴 하겠지만 저도 이렇게 보면 그렇거든요. 분명히 더 이상 구할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그런데 여전히 나는 아내로서 남편한테 원수 잔소리를 하고 있고 자식한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막 뭐 하고 있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런 걸 보게 돼요. 근데 예전같이 그렇게 무겁지는 않아요. 그리고 막 그걸 갖고 자기를 괴롭히지도 않고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판단하지도 않죠. 그게 공부가 참 미묘합니다. 이게 그래서 공부를 그냥 이렇게 공부하면서 살면 되지 뭐 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냥 뭐 공부를 뭐 우리가 뭐 안목이 밝아진다고 공부를 안 하고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배움이라는 게 끝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새롭게 배운다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공부라는 게 또 끝이 없기 때문에 근데도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의 공부인 것이고 그런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안목이 밝아지기 이전 뭔가 이 자리가 드러나기 이전에는 다 뭔가 다 칸막이가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형상이 다 그냥 벽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뚫고 나갈 수 없는 통하지 않는 듯한 그런 답답함이라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기 이 자리가 딱 통하고 나서는 어떤 것들은 통해. 근데 곳곳에 통하지 않는 장벽들이 알게 모르게 있는 상태. 그래서 어떤 부분은 허공과 같은데 그렇지 않은 잔재들이 막혀 있는 듯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처 세계도 아니고 중생 세계도 아닌 듯한 그런 상태. 어떤 부분은 중생과 같은 마음상 패턴이 그대로 있고 어떤 거는 그냥 막힘없이 그냥 이것에 다 들어오는 그게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허공과 같은 모든 것이 통하는 범위 내에서 허공과 같은 것이지만 그 형태와 그 어떤 빛깔을 버리지 않는 그런 허공성이죠. 있지만 허공성인 것. 근데 우리가 안목이 분명해진다는 거는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진 형태와 빛깔은 그대로 갖추고 있지만 허공과 같은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아주 가볍죠. 근데 순간적으로 우리가 꽃을 보고 혹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이것을 순간적으로 이 허공과 같은 것이 허공이 아닌 실체로 보이는 듯한 그런 착각에 순간순간 빠질 때가 있다라는 그런 상태죠. 근데 문득 정신 차려보면 이게 그냥 허공으로 만든 꽃이네 라는 식의 그런 게 금방금방 자각이 되는 거죠. 깔끔하죠. 알면 그만이지 너 왜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그랬어 그런 얘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참 미묘합니다. 아이고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이 이제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 진도가 안 나.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거인이 이와 같이 믿을 수 있다면 부처도 다만 이와 같을 뿐이고 이게 잘 보십시오. 이 말이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인데 거인이 이와 같이 믿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뭐 나중에 탁 이 자리가 드러나서는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고 삶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는 자도 없고 받아들일 자도 없고 뭐 이런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인이 이와 같이 공부가 된다면 믿을 수 있다면이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 경지에 오른다면 뭐냐? 여기에는 부처도 다만 이와 같을 뿐이고 조사도 다만 이와 같을 뿐이고 깨달음도 다만 이와 같을 뿐이고 어리석음도 다만 이와 같을 뿐이고 의심도 다만 이와 같을 뿐이며 삶도 다만 이와 같을 뿐이며 죽음도 다만 이와 같을 뿐이며 일상생활 속의 피곤한 일들도 다만 이와 같을 뿐이며 죽은 뒤에 끊어져 사라지거나 사라지지 않음도 다만 이와 같을 뿐이며 조정에서 관직에 종사함도 다만 이와 같을 뿐이며 사원의 고요한 곳에 머무는 것도 다만 이와 같을 뿐이며 경산에서 1700대중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도 다만 이와 같을 뿐이며 죄인이 되어 형주에 있을 때에도 다만 이와 같을 뿐이니 거인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어도 다만 이와 같을 뿐이며 믿지 못해도 다만 이와 같을 뿐이니 결국 어떻습니까? 이와 같을 뿐이고 이와 같을 뿐이니 이와 같음도 이와 같을 뿐입니다. 이게 핀셋 공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렇게 읽고 가더라도 그래 또 공부해야 돼 한다고 깨달음이라는 게 더 완전한 게 있어.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딱 찝어서 얘기하잖아요. 찝어서. 깨달음도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부처도 이와 같을 뿐이 없음도 없고 있음도 없는데 이 자리에 부처도 다만 이와 같을 뿐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도 따로 구할 게 없고 따로 없고 조사도 따로 없고 깨달음도 따로 없고 따로 없다라는 말 이거 왜 없다라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 이거 말고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없다라는 말은 그냥 이것뿐이야. 부처도 이거고 조사도 이거고 깨달음도 이거고 깨달음만 이것이냐 어리석음도 이거고 그 다음에 의심도 이거고 삶도 이거고 죽음도 이거고 일상생활 속에 피곤한 일도 이거고
엄마랑 시어머니랑 시끄러웠던 일도 이거고 공부하는 사람이 왜 이래 하는 것도 이거고 그 말이거든요. 그걸 자기 삶에 이렇게 대입시켜 보면 자기 삶에 대입시켜야 돼 이거를. 그냥 이거는 공부하는 시간에만 듣고 삶은 따로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루 24시간 겪는 일이 다 이거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죽은 뒤에 끊어져 사라지거나 뭐 사라지지 않음도 다만 그러니까 윤회도 이거라는 거예요. 윤회한다라는 것도 이거고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거고 조정에서 관직에 종사함도 이거. 그러니까 직장생활 나가서 일하는 것도 번다한 일을 하는 것도 이거고 그 다음에 사원에 고유한 자 이제는 직장생활 너무 시끄러우니까 저기 퇴근하면 선방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하는 것도 이거고 그 다음에 경산에서 1700대중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도 다만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해 스님을 말하는 거예요. 대해 스님의 그 주석했던 산이 경산이거든요. 그래서 경산종고라고도 해요. 경산고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 전등록이나 아니면 염송 보면 경산고 이렇게 나와요. 대해 종고 이렇게 안 나오고 경산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해는 사후에 붙여진 그 호고 그 당대에는 경산에 주석했기 때문에 경산종고 종고를 그냥 줄여가지고 고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운문고라고 해요. 운문산에도 계셨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에요. 다만 이와 같을 뿐이고 그 다음에 이분이 죄인이 돼가지고 형주에서 유배 생활을 했거든요. 이렇게 반역에 영모한 영모자들과 인연이 있다라는 그런 이유로 이 스님까지도 이제 형주에 유배를 보냈는데 형주에 유배돼서 죄인으로 복역할 때도 이거고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을 때도 이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인 다만 이와 같을 뿐이니까 이제 이거 얘기하는 거죠. 경산에서 1700대중을 맞이했다는 거는 내가 가장 잘 나갈 때 말이야. 잘 나갈 때도 이거고 가장 못 나갈 때 그 유배 생활, 죄인으로서 유배 생활할 때도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옥 속에 있을 때가 최악인 것이고 수많은 대중들이 우러러볼 때가 최고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산한테만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가장 잘 나갈 때, 제일로 잘 나갈 때도 이거고 사업을 잘 돼가지고 몇십억을 벌 때도 이거고 쫄딱 망해가지고 응? 진짜 잠잘 때 없을 때도 이거라는 거예요. 다만 이와 같을 뿐이니 거인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어도 다만 이와 같을 뿐이며 믿지 못해도 다만 이와 같을 뿐이니 결국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믿든 이 사실을 깨닫든 깨닫지 못해도 다만 이것이다 이거예요. 이와 같을 뿐이고 이와 같을 뿐이니 또 여기서 이와 같을 뿐이고 이와 같을 뿐이니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음도 이와 같을 뿐이다. 그러니까 대해 스님은 되게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하기 때문에 말이 많아 보이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제 어떻게 마무리돼? 내가 지금 이와 같다 하는 것도 이와 같은 거야. 요거까지도 다 자기 말도 부정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선어록이 좋은 게 그거예요. 만약에 이 선만이 이게 가능해. 이 선어록만이. 서양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문장이 되고 뜻이 되는 선에서 문장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 긍정적인 언어로서 끝나. 언어의 프레임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 이 정도. 모든 것이 사랑이다. 이 정도인데 선에서는 뭐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없어. 사랑이라는 것도 방편이야. 이런 얘기. 이게 이제 완전히 자취를 좀 뭐랄까 철저하게 끊어주는 언어를 이 어록에서는 쓴다는 것이 그래서 공부를 더 어떻게 보면 더 철두철미하게 언어의 오염 아니면 언어의 그 어떻게 보면 의지하는 어떤 그 공부 상태를 그 어떻게 보면 벗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선사들의 언어거든요. 그래서 뭐 부정하는 말을 그래서 많이 쓰기도 하죠. 근데 그 부정이 대긍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부정이 대긍정이라는 거. 그걸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최악의 상황, 아주 고통도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고통을 피하려고도 하지 않고 저항하려고도. 그게 100% 완전한 거라는 거예요. 아주 부정적인 경계에. 그러니까 이 대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가장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부정적인 경계가 죽음이잖아요. 죽음도 이와 같은 거야. 죽음도 이와 같은 것이라고, 죽음도 이것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죽음이 진실한 것이야 이 말이거든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 이것이야. 이거 같다며. 그렇잖아요. 지금 이 말을 그렇게 대충 들을 게 아니에요. 죽음도 이것이야. 인간한테 내가 죽는 일도 이 일이란 말이야? 이거거든요. 공부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모골이 송연하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근데 이제 공부도 하다 보면 죽음이라는 것도 사실 여기서 일어난 상이니까, 망상이니까 이게 그렇게 저절로 그렇게 수긍이 되죠. 죽음도 상이죠. 우리가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산자한테만 있는 것이다. 분별하는 사람한테 죽음이 있는 것이지 분별 안 한 사람한테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분별해야 죽음이 가능하다 이 말인 거예요.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 죽음이다. 그러니까 공부가 이제 저는 좀 센 말을 많이 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언어, 아름다운 그런 상태가 진짜 사람을 골로 가게 만듭니다. 어느 순간. 그래서 빨리 벗어나라 이런 거예요. 예,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